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강사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11단 일상생활과 법의 마지막 단원으로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재판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재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란 그렇죠.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재판의 종류에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리고 행정재판, 선거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등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범죄의 유무, 범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범죄가 성립한다면은 형벌의 정도를 얼마나 줄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우리는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권리인지 누구의 의무인지 이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행정재판은 행정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행정재판이 열립니다. 다음,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유무에 대한 이 재판은 선거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은 이 가족 및 친족 간 분쟁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 이게 바로 가사재판입니다. 주로 이제 가정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열리는 재판을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형법을 적용하겠죠. 민사재판은 민법을 적용합니다. 행정재판은 행정법을 적용하고, 선거재판은 선거법을 적용하고,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은 가사재판은 민법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재판은 각각의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 법 조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우리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재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재판 관련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가 폭력을 가하고 있네요. 자, 이 지금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반면 가해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사람을 우리는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 많이 법률 용어로 들어봤고, 또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자, 이 주로 이런 폭력적인 경우는 이 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재판의 종류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겠죠. 그래서 형사재판과 관련된 또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형사재판이 열리는 장면을 표시한 것인데, 자, 여기 검사가 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게 검사인데, 검사를 보면은 원고라고 되어 있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즉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죠. 피고는 재판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당하는 사람, 이걸 우리는 피고라고 하고, 또 피고인이라고도 하죠. 현재 가해자로 판단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법률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외에 소장,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때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 피의자, 원고, 피고인, 피고, 소장, 공소 이런 것들이 주로 재판 관련 많이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재판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둘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재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사재판 어떨 때 열리죠?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다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너 빌려간 내 돈 안 갚나? 그래서 언제 내 돈 빌려갔니? 언제 내가 빌렸니? 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했어요. 누가 옳은지 모르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주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냥 전화해서 안 된다 했죠. 바로 문서로서 재판을 청구해야 되죠. 그걸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원고가 되겠죠. 그렇게 소장을 제출하면은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인 사람에게 이 소장을 등기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 소장을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그렇죠. 피고에게 보내겠죠. 그럼 피고는 어느 날 상대가 나를 재판을 청구를 했구나라고 소장을 전달받으면 알겠죠. 그래서 이 소장 복사본을 읽어보고 피고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특정한 날을 잡아서 법원에서 각자 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어느 날짜를 정해서 법정에서 양측 법정이 자기 주장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증거물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법정 주장을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간 증거가 확실하여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한다 라는 이 최종 판사의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민사재판 이런 절차를 거쳐 그립니다. 그래서 주로 민사재판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되고 피고는 가해자가 되겠죠. 자, 다음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재판은 어떤 범죄 행위가 되느냐는 거죠. 자,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돈 내놔 하고 막 탁 때리고 돈을 갚고 맞은 사람은 크게 다쳐서 입원이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가족이 집에서 아버지가 오기 기다렸는데 그래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크게 다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쩌겠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자, 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제 담당 경찰이 정해지겠죠. 담당 검사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검사가 경찰과 함께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용의자라 하죠. 그래서 주변은 용의자를 물색해서 용의자를 조사를 하겠죠. 당신 어젯밤 11시에 어디서 뭘 했나요? 라고 물으면서 사건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경찰들이 확보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검사가 이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것을 공소라고 한다 했죠. 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공소.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공소 제기는 검사가 했죠. 재판청은 검사가 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면은 이제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 물론 피고인도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측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 잘잘못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관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죠. 형법 제260조 1항에 의거 피고인 뭐뭐뭐는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라고 유죄 선고를 내리고 형량을 선고를 합니다. 이 형사재판은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원고는 검사가 된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정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신급제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 등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는 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주어진 제도입니다. 원칙입니다. 다음은 공개재판주의입니다. 헌법 제109조 보면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전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공개고 비공개 재판도 가능합니다. 자,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 단 국민 전체의 행복, 국가 안전 보장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비공개 재판 가능하나 이때에도 재판의 결과는 공개해야 합니다. 재판은 비공개는 하나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재판주의. 다음은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는 객관적 사실, 즉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확실한 의심이 될지라도 이 의심과 정황만으로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객관적 사실, 즉 증거에 근거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신급제도입니다. 자, 신급제도는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도 좀 급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먼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도 급이 있습니다. 알아보면은 제일 밑에 우리 초등학교 해당하는 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제일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 대학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순서로 이 급이 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으로 원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심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삼심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최대 3번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한 번 재판으로 끝난다면은 재판관도 인간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재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재판으로 모든 형이 결정된다면은 그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지고 최소 3번 정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신급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림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첫 재판이 열리는 곳은 이 1심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첫 재판이 열리는 1심재판인데, 자, 1심법원 즉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 위에 단계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방법원 한 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을 단독재판부라 하고 세 사람의 판사가 모여서 재판하는 것을 합의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재판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으면은 두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걸 우리는 항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판, 즉 1심 재판에 불복하여 두 번째 재판, 2심 재판을 청구한 것을 항소한다는데 제일 처음 단독재판부 1인 판사가 있는 단독재판부에서 항소할 때는 이번에는 3명, 즉 같은 지방 합의재판부에 항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지방 합의재판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면은 다음 항소는 이 고등재판 합의가 되겠죠. 고등재판부가 됩니다. 고등법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합의재판부나 고등합의재판부에서 2심 판결을 했지만은 또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재판, 세 번째 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3심제가 원칙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을 우리는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그래서 2심 재판에 불복하여 세 번째 재판,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합의재판부에서 2심이었으면은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합니다. 하여튼 최종 재판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2심 했던 것은 당연히 3심은 대법원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도를 우리는 신급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상급법은 고등법원이고 고등법원의 상급법원은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최종재판, 즉 3심인 경우는 최종재판인 3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자, 이렇게 재판의 시작이 어디냐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은 범죄와 관련된 재판, 형사재판이었죠. 자, 형사재판에서는 원고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검사가 됐습니다. 3번,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간섭하지만 독립이죠. 사법권 독립의 원칙. 4번,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급제도죠. 5번, 2심 재판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상고라고 합니다. 1심 재판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재판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6번, 재판 시 공개재판, 증거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입니다. 7번, 형사재판, 민사재판은 몇 심제가 적용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2심제, 두 번 재판으로 끝내는 것, 그다음 단심제라 그래서 1심제, 한 번 재판으로 끝내는 것,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 배웠습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사재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구별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판 관련 용어,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소장, 공소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 배웠습니다. 민사재판 절차 그린 것 같고 형사재판 절차 그린 것 같고 특히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형사재판은 누가 원고가 된다? 그렇죠. 검사가 원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그 다음에 신급제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학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인 12단원 첫째 현대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이 들거나 어떤 이유로 포기하려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